3장입니다. 저금리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저금리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 하나씩 여유 있으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금리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제 설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조적 불황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실물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신시장,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오늘의 주요 내용인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레버리지 관리, 부동산 금융 고위험 펀드의 쏠림 현상 관리, 비관적 기대 형성과 싸우기 위한 시장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금융 중개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금리로 인한 레버리지 관리는 먼저 레버리지가 덜 쌓이게 하고, 일단 쌓였던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징 할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그간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LTV, DTI, DSR 정책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버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리 둔감형 모기지 상품 확대, 차주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 방안 마련, 신속한 개인 파산 및 워크아웃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택가격지수 연계 모기지 상품을 상용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안, 수피, 슐러 등이 제안한 것인데, 주택가격 상승기에 버블의 발생, 하락기에 연쇄적 불안 요소 모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품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편익, 비용, 선결 조건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발간물이 있었는데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 부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하는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부실 부문 누적에 따른 정책금융 수요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쏠림 현상 관리에 대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금융 관리에서는 DB를 구축하고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DLF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은 비유동 자산 중심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 어떤 사건이 촉발되면 대량 환매로 이어지고 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들을 투자 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흔히들 워터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리거에 대한 조치 방식을 달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어느 단계에 내려가면 인카인드 리뎀션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해결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덩어리가 큰 물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수익 채권 시장,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함께 수반돼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 쏠리고 있는 대상에 운용 제약을 가하고 다른 곳으로 물기를 터주는 것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을 어디 유도할 부분이 마땅치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016년 이후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 신흥국,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을 그려본 것인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보다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많은데 국내 주식시장은 부진하고 부동산 투자는 걱정스럽다면
유동성을 어느 정도 해외 투자로 유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위험 분산의 관점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라든지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리 문제를 우려한다면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코리안 페이퍼 또는 해외 다수의 주식시장이 허용하고 있는 멀티커런시 주식시장을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의 악순환, 통화정책의 딜레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됩니다. 일부 뉴 케인지안들은 명목 GDP 목표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고,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데 실패한다면 네오 피셔리언들의 조언처럼 명목 금리를 올리는 방법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건 간에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시장과 통화당국의 믿을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 조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하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FRB는 자연이자율을 시장에 알려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계산 결과를 모두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시장과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융회사 그리고 연기금이 자산을 운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험한 곳으로 투자하는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산 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자산간 상관관계를 반영한다면 다소 자산 운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은 연기된 상황이지만 BIS의 FRTB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권업의 NCR이라든지 연기금 평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만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간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면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수익으로 얻어야 하는 금융중개 기능은 보다 낮은 등급의 투자 또는 대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살펴보지 않은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야 어느 정도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등급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하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중개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실 누적을 막기 위한 옥석 가리기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게 범위를 잡아서 업권의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 분석이 상호 공유 또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가칭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되지 않은 정보, 심지어는 취합되지 않은 정보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벤처캐피탈, 보증회사, 은행, 증권, 신평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상승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지만 크게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금리의 빠른 상승 등에 의해서 누적된 위험이 현실화될 때에는 이미 리스크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금리 하락기에 미리 금리 상승기 또는 충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차입 억제, 한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 조정, 펀드런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계획 마련, 고수익 고위험 쏠림 현상 방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계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정책금융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우리 경제가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노멀 스테이트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장, 당국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